마하 5에서 2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 또는 시험 단계까지 이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에 견주면 많이 뒤처진 감이 있지만 어찌됐건 한국군도 그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의지를 올해 하반기 들어서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핵대량 살상무기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초음속 유도탄을 소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요는 획득 계획을 뜻하는 말입니다. 군은 언제 소요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중 소요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했습니다. 소요 결정이 나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방중기 계획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탐색 개발 과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체계 개발 단계로 이어집니다. 군 관계자는 상부 또는 지휘부의 결심만 떨어지면 이른 시일 내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을 ADD가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서 극초음속 유도탄은 현재 우리 유도탄 기술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이 ADD의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내놓은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란 자료에 따르면 ADD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 추진기관을 개발했습니다. 램제는 압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공기 흡입식 제트 엔진과는 다르게 회전 압축기가 없어 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됩니다. ADD는 또 2010에서 2012년 극초음속 핵심 기술 응용 연구를 했고 2011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를 통한 관련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마하5 이상의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하5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서울 상공에서 발사하면 250km 떨어진 평양까지 1분 15초가량이면 도달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22의 최대 속력은 각각 마하 1.6, 마하 2.5, 공군 F-15K 전투기는 마하 2.35인 것을 고려하면 마하5 이상의 속력은 엄청납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에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이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극초음속 유도탄 개발 의지를 공개한 것도 이런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초음속 무기 개발 의지를 공개 천명하는 것은 ADD의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발사 초기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비행 속도가 빠르고 저고도로 날 수 있어 현존 요격 체계로는 비행 중간에 파괴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핵무기 못지않게 적에 대한 억제력이 있어 군사 안보 질서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에 속한다는 평가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초음속 무기는 중국, 러시아가 단연 선두를 달리고 미국은 이들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미국은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ARRW를 개발해 작년 6월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마하 20의 극초음속으로 가속한 후 탄두를 분리하면 무동력으로 표적을 향해 활공합니다. 불과 10분 이내에 지구상 모든 표적을 적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식별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B-1B 전략 폭격기에 30발 안팎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BLB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테스트를 위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대신 장착해 발사에 성공, BLB 탑재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미국군도 2030년까지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미사일입니다.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로 운용되며 한 개 포대는 4개의 텔로 이루어지고 발사대 1대당 2발씩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해군과 공동으로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 중입니다. 특히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가 지상 센서로는 탐지가 어렵고 군사 위성에도 잘 포착되지 않아 이를 탐지하기 위한 우주 기반 센서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는 적에도 군집 위성을 활용할 계획인데 극초음속 무기가 발사되면 적외도의 수백 대 위성끼리 탐지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 빈다. 미국보다 20여 차례 더 초음속 무기를 시험한 중국은 둥펑-17을 개발했습니다. 핵탄두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해 음속의 10배를 낼 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마하 10의 속도로 중국 본토에서 미국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어 괌 킬러로 불리는 둥펑-26도 개발했습니다. 2018년 8월 시험한 신쿵-2 극초음속 활공체는 타격 속도가 마하 6에 달합니다. 최근 마하 8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르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러시아는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에 이릅니다. 러시아는 지르콘 미사일을 한 차례 더 시험 발사한 뒤 2021년 또는 2022년에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실전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궤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분리형 독립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과 초고속 활공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2026년 육상자위대 배치를 목표로 개발되는 이 무기는 공기 저항이 적은 대기권 상층에서 탄두가 분리돼 초음속으로 활공합니다. 위치 정보 시스템의 유도를 받아 복잡한 궤도로 비행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활공탄을 탑재하는 활공형 발사체는 2030년 전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일본 방위장비청이 연구 중인 대함탄두가 적용되면 항공모함의 두꺼운 갑판까지 관통할 수 있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 1억 2200만 달러를 초고속 활공탄에 투자했습니다. 일본 항공우주탐사청은 미쓰비시 중공업과 도쿄대학의 3개의 극초음속 풍동 터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영 기자 북한이 지난 4월 14일 이후 별다른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은 채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2020년 실시했던 무력 도발은 모두 저강도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저강도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미국의 입장에서만 보는 시각이라며 북한은 지난해와 올해 시험 발사를 통해 남한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의 개발을 이미 상당 부분 완료한 상태로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을 지원해서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올해 발표들을 종합하면 북한은 2020년 한 해 총 5번의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이 중 4회가 3월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1회는 4월이었다. 세부적으로는 3월 2일과 9일, 21일, 29일에는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4월 14일에는 단거리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시에 전투기를 통해 공대지 미사일을 투하했다. 이들은 모두 일반적으로 저강도 도발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달리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단거리 발사체들이기 때문이다. ICBM이나 SLBM과 같은 장거리 발사체들은 미국 본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고강도 도발로 분류된다.
아울러 횟수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다. 지난해 북한은 5월에서 11월까지 총 13회 무력 도발을 했는데 2020년에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횟수인 5회의 무력 도발을 실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외교안보 및 군사 전문가들은 2020년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등을 발사한 것을 저강도 도발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고강도 도발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도 안일하게 평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 북한이 발사하고 있는 초대형 방사포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 등 단거리 공격 전력들은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이고 우리의 단도탄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들이라며 따라서 저강도 도발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건 미국 입장에서만 보고 말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고강도 도발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도 이미 남한 타격용 단거리 발사체들은 거의 개발 완성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추가 시험을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발사를 안 한다고 해서 무기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았고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객관연구위원으로 있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역시 북한의 올해 도발을 저강도 도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판단에 따라 고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올해 발사된 무기들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방어하기 어려운 한국에 큰 위협이 되는 무기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무력 도발 횟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집중적으로 신형 무기 발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발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미 개발 완성도는 다 높여놓은 상태이고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체제에 들어간 것들도 상당히 있어서 많이 발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박 교수는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거나 9월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사살하는 등 북한이 신무기를 시험 발사하는 것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런 행위들은 한국의 재산, 인명에 피해를 준 것으로 미사일 발사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1년에는 반드시 무력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며 3월경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이 그 명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아직은 북한이 도발을 하기에 이르다며 미국 내부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북한 이슈는 뒷전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어떤 명분도 없이 도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빠른 도발 시기로 예상하는 것은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때라며 연합훈련이 북한 도발의 명분이 될 것이며 도발 강도는 단거리 공격 전력이 될 수도 있고 핵전력이 될 수도 있다. 모든 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우선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1월 초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상대로 명확한 노선을 밝힐 것이라며 그렇게 미국에 우리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한 뒤 3월 한미연합훈련 때 무력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발 강도는 저강도부터 중강도, 고강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